안녕하세요. 한방에 이해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저트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민법 합편을 가르쳐드릴 텐데 지난주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찍었는데 민법의 중요한 부분 공부해야 될 부분 요거 체크를 해서 올린 게 영상 찍은 게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되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이 아직까지 지금 정규 커리큘럼으로 갔다라고 치면 기본서에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초서까지만 보셨을 테고 기본서에 아직 안 들어간 상태라서 민법 전체 처음부터까지 다를 한번 이렇게 확 훑는 거는 1월 초쯤에 기본 과정 들어가고 나서 그때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가지고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전 과목 다를 그렇게 드리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편집을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의원 일도 하면서 이제 게임 팟캐스트 진행하는 것도 하고 이제 요거 영상도 찍고 또 편집도 하고 자막도 넣고 이런 거 다 하고 올리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거의 한 편 많이 찍어도 2편 정도밖에 못 찍는 상태거든요. 그룹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추려가지고 얘기하시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제가 이번에는 공부법은 다른 과목들도 2차 과목들도 다 공부법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텐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1차만 좀 올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론하고 민법에서 좀 약간 복잡하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약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해서 그건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같이 올려드릴 영상은 DTI하고 LTV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약간 좀 헷갈리는 어느 게 DTI고 어느 게 LTV지 이런 거 좀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고 DTI가 뭐지 LTV가 뭐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동산 상식 겸 공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다 올려드릴 테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지 말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 그냥 보시면 화장실 가서 보면 되고 차에 가면서 보면 되고 적지 마세요.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보시고 민법에 대해서는 민법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초반부에서는 뭐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이런 거 뭐 구분하는 거라든지 그게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권리 변동 부분에서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부분에서는 구조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률 행위 얘기를 할 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있고 법률 요건에서는 법률 행위 있고 법률 규정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 그리고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 할 때는 잘 안 와닿아요. 안 와닿고 그냥 그대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뒤에 다른 것들하고 섞이면 예를 들면 계약법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이제 엮이는 부분이 계약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계약법에 가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에 대한 내용에서 이게 법률 요건인지 법률 사실인지 이런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하고 의미를 알고 그거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계약법 배울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법률 행위에서는 뭐 성립 요건하고 뭐 효력 요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일반 성립 요건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잖아요. 당목의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일반 성립 요건은 꼭 아셔야 되고 그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고 특별 성립 요건은 따로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되고요. 가능하면은 초반에는 억지로 외우지 말고요. 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 혼인 신고를 우리 하잖아요. 혼인 신고 안 하면 결혼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여자하고 그냥 결혼해서 똑같이 살더라도 혼인 신고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법적인 부부가 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사실혼 관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했다는 거 알아도 혼인 신고 안 하면 나라에서는 일단은 결혼한 걸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사실혼하고 법률적인 부부관계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게 법률적인 혼인을 위해서는 신고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요물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요물 계약은 물건을 직접 주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줘야 성립을 하는 거예요. 물건 안 주고 야 줬다 치고 계약하자. 그러면 요물 계약이 아니죠. 그 채권인 계약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요물 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른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별성립 요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일일이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냐면 봐도 잘 몰라요. 특별성립 요건 외우면서 혼인에서의 신고하면 혼인에서의 신고가 왜 특별성립 요건이지? 이렇게 되는데 계속 듣다 보면 아 당연히 그건 특별성립 요건이지 이렇게 알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법률 행위 종류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재단 설립, 이제 뭐 소유권 포기, 유언, 유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최동 처리, 상추 먹고 취해서 포기했다. 요거거든요. 요거 옆에다 해드릴게요. 최동 처리, 상추 먹고 취해서 포기했다 하시면 돼요. 저 심정훈 교수님 방식입니다.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는 문제 꽤 자주 나오고 한 번 외워두면 여러 가지로 좀 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물권 행위 넘어가서 채권 행위냐 물권 행위냐 이제 준물권 행위냐 이 부분인데 채권 행위냐 물권 행위냐는 몇 번 보다 보면 쉬워져요. 쉬워지는데 준물권 행위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물권 행위는 물권 행위에 가까운 채권 행위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봤을 때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돼요. 그게 왜 준물권 행위라고 부르는지. 예를 들면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적재산권의 양도, 광업권, 어업권의 양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건 이건 채권 행위예요. 자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건 채무 행위인데 웃기게도 이거를 양도하거나 없는 걸로 치는 이 면제는 없애주는 거는 실질적인 물건의 변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는 준물권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시킬 때는 내가 주기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물건을 주고 받는 거는 물권 행위일지 몰라도 주기로 하는 약속이니까 채권 행위거든요. 근데 받을 이 권리가 있잖아요. 요 권리를 실질적으로 내가 딴 사람한테 줬어요. 이거는 내가 권리 자체를 실질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준 물권 행위가 되는 거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는 내가 받기로 한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채무 면제해 주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집 한 채 받을 거 있지만 그거 내가 그냥 안 받기로 할게. 이거는 실제로 내가 물건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얻은 건 아니지만 물건이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그냥 없애준 거거든요.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준물권 행위가 돼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를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요. 그 사이에 끼는 애매한 부분들은 준물권 행위로 외우게 되거든요. 이해 다 하기 힘들면은 그냥 그대로 외우셔도 되는데 요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말만 들어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어설프게 알아버리면 나중에 문제를 못 맞추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대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에서는 이제 확가적사라고 하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요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 이건 뭐 다 외우시겠죠. 그 다음에 가능성에서 이제 복잡하게 나오죠. 가능성은 지금은 여러분이 기초 단계에서는 아직 공부를 안 했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배우는데 뭐냐면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무효냐 아니면 뭐 취소 사유가 되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후발적 불능으로 갔을 때는 이제 담보 책임 부분으로 가게 되느냐 이 나중에 가면 표로 만들어서 배우게 되거든요. 전부 불능인지 부분 불능인지 일부 불능인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어떤 권리냐 담보 물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아마 담보 책임 부분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 전체를 다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행위 목적에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세분하게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초반에 알아둬야 돼요. 초반에 확실하게 알아둔 다음에 여기에다가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은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줄기의 흐름을 먼저 알아두고
각각의 가지들도 다 받아야 돼. 잎도 다 이파리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어렵고 오래 걸려요. 근데 요거를 커다란 줄기를 모르고 요 부분만 봐버리면요, 내가 한참 보면서도 이게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건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채무자 위험주의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이 가능성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냥 전체 그 흐름을 모르고 내가 담보 책임만 공부해가지고 막 외우면 담보 책임 한참 외워요. 편은 외워요. 실컷 외우고 나서 담보 책임이 뭐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처음 나온 게 어디서 나왔냐면 법률 행위의 목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률 행위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할 때 확과 적사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은 일단 뼈대를 먼저 외우고, 요게 뼈대예요. 법률 행위의 목적이 뼈대거든요. 그래서 요 뼈대에서 하나하나씩 빠져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부터 들어가면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성립 요건, 효력 요건에서 성립 요건 중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죠. 그 중에 다시 목적이 있고,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다시 가능성에서 가지가 나오게 되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든지 담보 책임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돼요. 어렵죠. 채권자 위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온 게 황소 판례 같은 거잖아요. 이제 뭐 홍수 사례, 황소 사례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갈라지기 때문에 민법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느 가지에서 나온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항상 본인이 머릿속에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요. 기초 과정에서는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봐두시고요. 기본 과정까지도 그럭저럭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심화 과정쯤 가서는 이 전체의 뼈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뼈대 파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정말 쉬워집니다. 뼈대 모르는 상태로 이파리만 보려고 하니까 민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본 과정까지는 가야 요걸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확과적사에서 가능성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적법성 부분은 단속법 규하고 효력법 규정, 요거의 그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거 다 암기하기 힘들고요. 어느 게 단속법규인지 어느 게 효력법규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다 암기하기 힘들고요. 보통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전매 금지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규정 이런 부분들 쪽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중개수 수료 초과 보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개수 수료 부분이 원래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중개수 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받았으니까 이 중개 계약은 무효야 해서 매매 계약이 다 무효가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다음에 내가 정당하게 중개를 했지만 중개수 수료를 100만 원을 받아야 될 걸 150만 원 받았으니까 이거 다 돌려줘.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수 수료 중에서 초과된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된 부분은 돌려줘야 돼요. 근데 100만 원까지는 정상적인 걸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거는 정상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유효죠. 그래서 중개수 수료를 초과로 해서 받았을 때 그 중개수 수료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중개수 수료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단속법규, 효력법규에서 그 규정에 대한 부분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개사법하고도 조금 이제 엮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이 좀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아까 확과적사에서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에서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약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니까 이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중매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중매매는 불법이고 이중매매는 무효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중매매가 꼭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는 유효하고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무조건 무효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냐 아니냐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좀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에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뭐 첩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첩계약 부분 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하고 불법 원인 급여 원상 요 세 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다음번에 제가 동영상을 한번 해서 요거는 한 3월, 4월쯤 해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 요거는 세 개가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섞어서 놓으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민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무효하고 취소하고 다르고 해지하고 해제하고가 다른데 이게 일상 용어에서는 섞어서 쓰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기가 힘들거든요. 요거 네 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원인 급여하고 원상회복 의무, 부당이득 반환 요것도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첩계약 같은 경우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잖아요. 첩계약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있죠. 이게 부당이득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주기로 한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예를 들면 첩을 원래 와이프 있는데 첩을 하나 이제 사귄 거예요. 사귀고 나서 첩한테 야 내가 너 나하고 1년 동안 같이 살면 내가 아파트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근데 첩계약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럼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예요. 그러면 내가 첩하고 한 10개월쯤 살은 거예요. 살다가 경찰에 걸렸어. 그 첩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제 취소되잖아요. 안 줘도 됩니다. 불법이니까. H상조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니까. 자, 그런데 한 1년 2개월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살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째 되는 날 내가 첩한테 줬어요. 줬는데 1년 2개월쯤 되니까 좀 약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년쯤 살다 보니까 좀 지겨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야 그냥 무효야. 야 원래 첩계약은 무효야. 이게 다 없었던 걸 할래. 취소 없어 이런 거 무효라고 해도 다시 돌려받지 못해요. 아직 안 줬으면 내가 안 줘도 되거든요.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건 또 안 돼요. 이행 이전에 그걸 이제 약간 어렵게 표현하면 계약의 이행 이전에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행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반환해 달라고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잘 생각하셔야겠죠? 내가 첩으로 계약을 맺어서 받을 입장이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받아야겠죠? 받고 나면 안 돌려줘도 되니까. 자, 근데 내가 줘야 되는 입장이다. 최대한 늦게 줘야겠죠? 나중에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일찍 주면 안 되잖아. 나중에 주기 전에 무효라고 해가지고 없애버려야지, 그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상한 얘기로 샜네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안 까먹어요, 그죠? 첩계약으로는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불법 원인급이에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주기로 한 돈. 그게 불법 원인급이에요, 그냥. 월급은 월급인데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준 월급. 그게 급여죠.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효죠. 근데 요게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맞는 것처럼 들려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죠. 무효예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글자로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읽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무효냐 취소냐는 그 각각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되지만 각각이 이제 어떤 경우에 무효냐 어떤 경우에 취소냐 이거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는 많기 때문에 무효를 다 외우기는 힘들고요. 취소를 외우시면 돼요. 취소는 그냥 취소권자만 할 수 있거든요. 6가지죠. 재착, 사강, 대승 요것만 하시면 돼요. 제한 능력자 지난주에도 했죠. 차고, 사기, 강박, 대리인, 승계인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재착, 사강, 대승 요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여기 취소권자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그거 아니고 긴가민가하다 싶으면 일단은 무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나온 문제가 그러니까 올해 나온 문제가 그거죠. 무효냐 취소냐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거. 이건 엄청 쉬운 문제죠.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판례 문제에 좀 섞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지문을 고르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섞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내놓고 문장에다가 요 경우에는 뭐 무효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읽을 때는 무효처럼 보이게 돼요. 또는 무효인 사례를 갖다 놔두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갖다 놓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이 경우에는 을이 이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취소하고 무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로 나왔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렵게 나오면 진짜 한없이 어려워지게 돼요. 시험 풀러 가가지고 그거 바로바로 알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건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의사표시에 대한 부분은 꼭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이쪽 관련만 거의 매년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요거는 다 하셔야 돼요.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뭐 차고, 사기 강박 요거는 꼭 아셔야 되고 차고의 경우에는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차고의 내용이 차고가 원래 내중착 중무선이잖아요. 그러면 내용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내중착 내용의 중대한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부동산 쪽으로 섞이게 되면 땅을 계약할 때 뭐 땅의 크기냐 뭐 땅의 뭐 형질 뭐 이런 것 지목이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뭐 정확한 지번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나오게 돼요. 근데 요거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상식선에서 알기가 힘들어요. 내용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봤을 때는 야 이거 내용이 중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이 정도는 내용의 중대한 부분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내용의 중대한 부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중대한 부분이 뭐냐에 대한 부분은 교과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일단 부동산이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그러면은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의 그 판례들만 중심으로 좀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차고하고 사기 부분에선 차고하고 사기가 이제 경합할 경우 고를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둘 다 선택적으로 가능할 이제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 차고가 상대의 기망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차고도 되고 사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고로 처리할 건지 사기로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고 사기는 사실 그 자체로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요. 나중에 보통 대리 관계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기초 과정에서는 대리를 아직 안 배울 거예요. 안 배울 텐데 대리로 가게 되면 어떤 부분으로 가게 되냐면 예를 들면 본인이 있잖아요. 내가 있고 나의 대리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계약하려고 했던 상대방 이렇게 여기 세 명 이렇게 세 명 있어요. 요 세 명이 이제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느냐, 그러니까 누가 착오를 일으켰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경우의 수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거의 이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내가 착오를 했는지, 대리인이 착오를 했는지, 상대방이 착오를 했는지, 그다음에 사기를 내가 사기를 쳤는지, 대리인이 사기를 쳤는지, 이제 상대방이 사기를 쳤는지, 상대방이 나한테 사기를 쳤는지, 대리인한테 사기를 쳤는지, 요거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게 되느냐,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대리 관계를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는 도달주의거든요. 내가 의사 표시를 해서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도달주의는 다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달주의 예외가 되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그게 발신주의가 되는 건데 제3무 인격 이렇게 외웁니다. 요렇게요. 제3무 인격 이거예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그다음에 사원총회의 소집 통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뭔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지금은 아시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나서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있다. 나중에 나오면은 외워두자, 공부하자. 요것만 좀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이제 공부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요것만 해도 되게 긴데 기초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다 안 배우신 상태라서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좀 찾아가지고
제가 기초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좀 공부해야 될 부분들 다시 체크를 좀 해드릴 테고, 여러분도 공부할 때 기초서는 그냥 가볍게 보는 거고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되는 게, 거의 교환이 없거든요. 거의 기본서를 기본으로 해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까지 기본서에다가 뭐 포스트잇을 붙이든 글을 쓰든 뭐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다 상관없으니까 기본서를 그냥 계속 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6과목 중에서 기본서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확실하게 많이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민법에 대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 학개론 다음 부분 언제 올라오냐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월 중순쯤 해가지고 민법하고 학개론 둘 다 조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개사법하고 공시법, 공시세법에 대한 공부법은 이번 달 내로 다 올라갈 겁니다. 올려드릴 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상을 찍는 시간보다 실제로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내용 좀 정리하는데 보통 하루,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라고 해도 제가 일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 정리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 걸리고, 또 이제 이거 영상 직접 촬영하는데 또 한 1시간 넘게 걸리고요. 그리고 요거 편집하는 게 거의 한 3, 4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편집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영상하고, 오늘 이게 동시에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시로 그 학개론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DTI하고 LTV 구분하는 법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푸는 방법, 이런 거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좀 봐주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전 과목을 다 이런 식으로 하기 힘들고 1차 과목들 중에 이제 민법하고 학개론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도록 하세요. 제가 어차피 강의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동영상만 보고 내가 시험 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강의 듣는 거는 그냥 그대로 인강 잘 찾아서 들으시고, 이제 혹시 잘 이해 안 되니까 요 부분 좀 쉽게 설명해 달라 하는 부분 있으면 그건 제가 영상 찍는 데 참고해 가지고 그런 거 설명 드리는 거 중심으로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혹시 공부하다가 요 부분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은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거 영상을 좀 나중에 시간 될 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도록 하고,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영상은 보통 한 편당 한 10분 내외 정도로만 이렇게만 짧게 찍을 테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길 가면서도 볼 수 있고, 화장실에서 봐도 되고, 밥 먹으면서 봐도 되고, 친구 만나면서 봐도 되고, 영화관에서는 보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영화관에서 그쵸, 보면 안 되겠군요. 예고편이 10분 정도 하니까 예고편 할 때 그때쯤 보셔도 되겠군요. 네, 어쨌든 일부러 공부하지 않아도 적당하게 잘 이해되도록 그렇게 쉽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민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늘은 대강 훑어드렸는데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있는 부분들은 1월 중순쯤에 기본서 나오고 나서 페이지 찝어가면서 거의 한 2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그거는 그때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